중국은 우리 옆에 5천년 넘게 존재해 있으면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뉴스와 기사로도 많이 언급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구조와는 다른 중국과 공산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기사 내용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양반은 왜 끌려나가고 있고 앉아있는 양반은 왜 본체만 차일까요? 얼마 전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시진핑이 3연임으로 사실상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거죠. 그동안 공산당은 7상8하, 즉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주요 공직에서 은퇴한다라는 암묵적 룰이 있었습니다. 70세 시진핑은 3연임을 위해 이러한 불문율도 깨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독재가 가능하며 또 유지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내부 파벌과 그 집권 역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이지만 내부에는 크게 3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단이 모여서 만든 공청단, 마오쩌둥 시절부터 공산투쟁을 해오던 인물들의 후손이 모인 태자당, 상하이의 세력을 두고 성장한 상하이방이죠. 각 파벌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다른 파벌이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중국 정치인들은 다 이 파벌 중 하나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죠.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강경 진압하면서 중국은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실권자였던 덩샤오핑의 세력은 약화되었죠. 그래서 타겟책으로 그는 자신이 10년 넘게 고수해온 흑묘 백묘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992년 1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개혁, 개방으로 발전된 광둥성과 상하이 등 남쪽의 상업 중심 도시들을 순방하며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자화자찬하기 시작했죠. 이때 떠오른 세력이 경제 중심지 상하이의 장쩌민입니다. 덩샤오핑은 다음 국가 주석으로 장쩌민을 지목합니다. 문화대혁명을 겪었던 덩샤오핑은 1인 독재 체제의 부작용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석직을 5년씩 최대 2번으로 제한하고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상무위원 7명을 배치했죠. 그리고 각 파벌별 균형을 위해 다음 주석은 공청단에 후진타오를 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후진타오는 1989년 티베트 자치구의 독립운동을 재빠르게 진압해서 덩샤오핑의 신임을 받고 있었죠. 1939년 장쩌민은 상하이방의 기업 출신 인물들을 등용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10년간 주석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권 초중반까지는 덩샤오핑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반쪽짜리 권력이었죠. 그러나 능력을 중시하며 기업인 출신이 많았던 상하이방은 10년간 10%를 넘나 드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중국의 GDP를 약 3배 성장시켰습니다. 상하이는 명실상부한 중국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이 시기부터 중국은 G2라 불리우죠. 그리고 2003년 국가주석직을 약속대로 후진타오에게 넘겨주지만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사의 주석 자리는 넘겨주지 않으며 조선의 태종처럼 상황 정치를 이어갑니다. 세력이 확고하고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진 태자당과 공청단에 비해 상하이방은 장쩌민 개인의 권력에 쉽게 좌우되어서 장쩌민이 주석 자리에서 내려오자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군사의 부주석을 상하이방으로 임명하고 상하이방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서야 군사의 주석을 후진타오에게 넘겨주죠.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의 공청단은 서로 협력하는 듯 보였으나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2007년 17차 공산당 전체 당회의가 열렸습니다. 당회의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국가 주요 인물들의 인사가 발표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각 계파들은 자신의 세력 인물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 그 중에서도 서열 6위가 중요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다음번에 은퇴하는 게 암묵적 합의여서 서열 6위가 차기 실권자가 되거든요. 후진타오는 자신의 후계자로 리커창을 밀었고 장쩌민은 천량위를 지지했습니다. 천량위는 상하이방답게 상하이시 시장 서기를 역임하며 상하이방의 핵심 멤버였고 리커창은 당시 유력한 차기 주석 후보였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10년 동안 미루어진 대학 입시가 처음 시행되어 중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입시를 뚫어내고 베이징 법대 77학번으로 입학한 천재입니다. 대학 재학 당시부터 공청단 서기를 맡으며 인지도를 쌓고 37세 장관, 44세의 도지사급에 오르는 엘리트였죠. 공청단은 리커창을 6위에 올리기 위해 천량위의 비리 스캔들을 터뜨리며 천량회를 낙마시킵니다. 리커창의 집권을 무조건 막아야 했던 상하이방은 자신들의 파벌에서 후보를 올리면 또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상하이방과 공청단
둘 다 아닌 태자당에서 대타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 태자당의 최고 실권자는 보시라이였습니다. 상하이 방인 저유융칸과도 긴밀한 관계여서 대타로 적합했으나 김칫국을 마시고 무리수를 두다 또 낙마하죠. 그래서 장점이는 자신과도 비교적 친하며 지방에서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 중앙에서의 세력이 약해 당시 공산당 중앙위원 151명 중 151위로 세력이 약하고 조용하며 야심이 없어 보이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웁니다. 그가 시진핑이죠. 리커창은 무조건 맞겠다 라는 상하이 방과 보시라의 낙마 이후 세력의 약화를 걱정하던 태자당 양쪽의 서포트를 받은 시진핑은 결국 정치국 상무위원 6위에 오르고 리커창이 7위가 되며 17차 당 회의는 마무리됩니다. 당시 시진핑은 후진타오 앞에서 보고도 하며 착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죠. 상하이 방에게 일격을 맞은 공천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세력이 가장 크고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공천단은 5년 뒤 18차 당 회의를 기약하며 이를 바득바득 깔죠. 그리고 설레발로 한번 낙마했던 보시라이는 절치부심하며 민심을 다지고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차기 주석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멍청하다고 무시하며 자신 주도의 태자당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던 시진핑에게 밀린 것이기에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이었던 충칭에서 임대사업, 기업유치 등 친서민적인 정책, 충칭 모델로 인기몰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부흥시키고 부패를 몰아낸다 라는 창홍타흑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중국의 사법 공안권을 쥐고 있던 저우융칸과 함께 1,500여 명의 부패 범죄자를 사법 처리하고 대중적 지지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보시라이의 부인인 국카라이가 비자금을 해외로 보내 은닉하려고 시도하다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시라이의 최측근인 왕리진이 강제로 입을 벌려 독극물을 투입했죠. 보시라이는 왕리진이 자신의 치부와 기타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에 불안했고 좌천을 보내며 한쪽으로는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왕리진은 모든 자료를 들고 충칭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하죠. 사실 왕리진은 도청 전문가로 후진타오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도청해 오며 많은 극비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리진이 미국이나 공산당 중앙에 이러한 정보를 넘길까봐 두려웠던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은 충칭 공안 인민무장경찰을 동원해 미 영사관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백악관은 노발대발하며 이는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논란 당 중앙에서는 수천성 공안을 출동시켜 충칭 공안과 대치하죠. 결국 보시라이는 철수하며 왕리진은 베이징의 당 중앙으로 이송됩니다. 후진타오의 공청단은 쾌재를 내질렀습니다. 보시라이뿐 아니라 저유융캉 더 나아가서 상하이 방을 공격할 구실을 잡은 공천단은 베이징에서 왕리진을 조사하며 모든 비리와 부정을 까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삼납과 비리로 사람들의 민심은 떠나갔죠. 청년과 밤 부패를 이야기하던 보시라이의 내로남불 부패 행각이 드러나자 궁지에 몰린 보시라이는 아버지가 창설했던 14 집단군을 방문합니다. 당석이가 이런 정치적 위기에 아버지와 연이 닿아 있는 군부대를 방문한 이건 인맥을 통한 군대 동원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말과 다름없었죠. 당시 총리였던 원자바오는 보시라이가 제2의 문화 대혁명을 일으킬 놈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차기 유력 주석 후보에서 내로남불 문제아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이 보시라이의 처벌을 두고 당시 9명의 상무위원은 회의에 들어갑니다. 공청단인 후진타오, 원자바오, 리커창, 허거창은 찬성을, 우방고, 자칭린, 리장충, 저유융캉 반대를 하죠. 4대4로 갈린 상황에서 당시 미국 방문 중이던 시진핑이 뒤늦게 전화로 찬성표를 던집니다. 모두가 놀랐죠. 같은 태자당으로 집안끼리도 가까웠고 평소에 보시라이를 형님 하며 잘 따르던 시진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왕리진의 도청 파일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 시진핑은 보시라이를 보내버리기로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보시라이는 충칭 당 서기에서 해임되었고 본격적으로 후진타오는 상하이 방을 털어대기 시작합니다. 반대표를 냈던 장점인의 신보기자 당 서열 4위였던 자칭린 9위 저유융캉을 부정축제와 비리의 혐의로 구속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시라이는 사형을 선고받죠. 너덜너덜해진 상하이 방의 상황을 보며 18차 당 회의는 공천당의 압승으로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점인의 히든 카드를 꺼내며 전국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